북테일러 스칼렛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스칼렛 씨와 함께한 게 오늘 작품까지 따지면 20작품째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스칼렛 씨 그 팬들이 많다 보니까 재생 목록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스칼렛 씨와 함께한 것만 듣기 원하시면 재생 목록란에서 스칼렛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스칼렛 목소리만 들으실 수 있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유료 회원이 있거든요. 네네. 뭐 한 달에 4,990 원인데요.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첫 화면, 지금 듣고 계신 요 화면에 그 구독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옆에 가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가입을 검색하시면, 가입을 누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채널의 이제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자발적 구독료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 운영에 좀 도움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역시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작품을 준비하셨죠?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호반정 사건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유명한 에도가 람포 작품입니다. 호반정 사건. 이 호반정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관 이름이죠. 네네. 여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얘기인데, 네. 에도가와 란포를 저희 채널에서 여러 작품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네. 재생 목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 작품은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 하는 에도가와 란포 작품도 오늘이 처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품 소개에 앞서서 작가 어떤 분인지, 물론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에도가 람포는 189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어 본명은 히라이다로라고 하는데 네. 눈치채셨겠지만 펜네임이 에드거 앨런 포에서 유래돼 가지고 음. 에도가와 람포라고 지었고요. 일본 근대 추리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예. 그 추리 소설의 아버지는 맞고 추리 소설도 많이 쓰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분이에요, 이분은. 그쵸. 그 추리 소설 작가라는 그 타이틀 안에 묶어 두기에는 너무나 큰 인물이다라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데뷔는 상당히 좀 늦은 나이에 하셨죠? 네. 1923년에 니센 도카로 작가로 데뷔했으니까 네. 나이가 네. 한 30 중년? 살 네. 정도 됐을 때. 네네. 음. 또 평론가, 또 편집자로서도 대활약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상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인제 에도가 람포상을 만드셨죠. 네. 그게 지금도 아주 권위 있는 상으로 명맥을 네. 유지해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일본 추리작가 협회의 초대 이사장에 이사장. 네. 오르셨고, 그 일본 추리작가 협회에서 주는 상도 있어요. 아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도가 람포라는 분이 일본 그 문학사에 뭐 추리라는 그 장르를 떠나서 아주 큰 획을 그은 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반정 사건이 상당히 오래전 작품이에요. 네. 이게 초기 작품인데 1926년 작품이거든요. 100년 된 거네요. 네. 와. 그렇습니다. 네. 그 좀 감안하시고 네.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에드거 알란 포 작품 중에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작품입니다. 네. 에도가 람포도 그렇고 마스모토 세이초도 그렇고 뭐 길게는 100년 전, 뭐 짧게는 뭐 5-6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도 먹힌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성이 정말 대단하고 그 필력이라고 하죠, 작가분들의. 네네. 예, 그게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렇죠. 에드거 알란 포의 호반정 사건 등장인물은요? 등장인물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화자인 내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인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아 나와 함께 인제 호반정의 손님으로 고노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고노. 네. 나와 고노가 사실은 이 작품을 다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인제 기생, 초키치와 시메지가 나옵니다. 초키치, 시메지. 시메지. 예. 네. 그리고 그 호반정이다 보니까 인제 목욕탕이 있는데 네. 그 목욕물을 끓이는 하인으로 산조가 나옵니다. 산조. 예. 약간 예, 이분은 조금, 얼간이 네, 예 약간 약간 덜 네. 떨어진 네네. 그렇게 나오는 고런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화자가 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라 요거를 스칼렛이하고 저하고 나눠서 나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네. 중간에 시메지라는 기생이 나오는데 이것도 스칼렛이가 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요즘 연기에 약간 재미 붙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또 잘하시고 반응이 좋아요. 네. 아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에도가와 란포의 호반정 사건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스칼렛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몇 해 전 H산 중의 A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한 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메산골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수도권 여러 신문에서 보도될 정도로 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A호반의 괴사건, 또 어떤 신문은 사체 분실 운운이라는 엽기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신중한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내 미해결 상태로 있습니다. 범인은 물론 피해자조차도 실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경찰에서도 이제는 해결할 가망성이 없다고 단념하고 있습니다. 호반마을 사람들조차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사건을 어느 사이엔가 잊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이 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입니다. 그럼 왜 더 빨리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털어놓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견디며 침묵을 지켰는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일단 제 자신의 특이한 습성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렌즈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침하고 소극적인 남자였습니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방에 홀로 틀어박혀 렌즈를 유일한 놀이 상대로 삼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렌즈의 신기한 작용을 발견하고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제 렌즈에 관한 취미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상급반이 되고 나서 렌즈의 이치를 배운 후에는 제 발견이 별반 특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큰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렌즈와 거울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틈만 있으면 마분지나 검은 천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렌즈나 거울을 설치해서 안방에 있으면서 현관의 손님 모습이 보이도록 해서 보거나 그 밖에 갖가지 유사한 장난을 치고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상한 취미 생활은 중학교를 나올 무렵까지 계속되다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꺼림칙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타인의 비밀을 틈으로 들여다보는 것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성격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습니다만 제가 들여다보는 대상은 말씀드리기도 창피할 정도로 이상하고 불길한 물건뿐입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장난인데 저는 거실과 한여방에 바로 그 렌즈와 거울로 만든 어둠 상자를 설치해서 20살 먹은 처자의 비밀을 들여다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방 천장 구석에 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어둠 상자에 의해 지붕 밑등을 통로로 해서 빛을 이끌어내어 한여방에서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제 거실의 책상 위의 거울에도 그대로 비치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이때 제가 본 것은 하녀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통의 편지를 읽고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고 자는 모습이었고, 보기와는 달리 울보라는 것과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인 갖가지 광경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 시도에 재미를 붙여 제 나쁜 버릇은 훨씬 심해져서 여관이나 찻집, 음식점 등에서 쓰기 위해 휴대용 장치를 만들었고 가는 데마다 사용했습니다. 제 특이한 취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신경쇠약증에 걸려 가족의 권유에 따라 피서할 겸 H산 중에 A 호반에 있는 호반정이라는 여관에 홀로 얼마 동안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피서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인지라 넓은 여관이 횡댕그렁하고 인기척도 없고 상쾌한 상공기가 묘하게 으스스 춥게 느껴졌습니다. 호수 위에 뱃놀이도 살림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도 익숙해지자 전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쿄에 돌아가는 것도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 저는 여관 2층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거울 장치가 생각났고 손님이 적어 들킬 걱정도 없이 저는 그 장치 설치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들여다보려고 했는지 또 그 들여다본 것에서 뜻밖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반정은 H산 위에 있는 유명한 호수의 남쪽 지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건물의 북쪽이 바로 호수 절경과 인접하고 있고, 남쪽은 호반의 작은 촌락들을 사이에 두고 아득히 중첩된 산이 보입니다. 제 방은 호수에 면한 북쪽의 한쪽 끝에 있었어요. 방 앞에는 발코니와 같은 느낌의 넓은 툇마루에다가 이 등나무 의자가 놓여 있어서 거기서 호수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었죠. 노금이 진 산들로 둘러싸인 고요하고 쓸쓸한 호수의 경치는 이 처음 얼마 동안은 저를 즐겁게 해서 신경쇠약도 전부 잊어버릴 정도였죠. 근데 그건 잠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적막한 산속 생활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반정은 그 이름처럼 유람객 여관인 동시에 부근의 도시나 시골에서 당일치기로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요정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의 희망에 따라서는 그리 멀지 않은 산기슭에 있는 도시에서 매춘부 등을 불러줘서 주변과는 어울리지 않게 야단법석을 떨 수도 있었죠. 저도 외로워서 한 두세 번 그런 놀이도 해봤는데요. 그런 미적지근한 자극은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도쿄 집에 돌아가 봤자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게다가 아직 예정된 체류 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몰래 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갑자기 떠오르게 된 겁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 방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은 2층 구석에 있었고 그 한쪽에 둥근 창을 열면 바로 눈 아래에 호반정의 멋진 목욕탕 지붕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여러 장면들을 들여다보았지만 아직 목욕탕만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벌거벗은 여자의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도시 한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 호반정의 목욕탕도 별반 남탕 여탕의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말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거울 앞에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공중 목욕탕 등에서 벌거벗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그건 모두 남이 보고 있는 앞에서의 나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지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몰래 남을 들여다봤었던 경험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심하게 다른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쾌활한 낙천주의자가 혼자 있을 때는 정반대로 음침한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도 목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적든 많든 이런 차이가 꼭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체의 사람을 거울 앞에 혼자 두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나체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보는 것은 몹시 흥미로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치의 한쪽 끝을 목욕탕 속이 아니라 커다란 거울이 달려있는 탈의실에 달려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날 밤이 깊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는 드디어 이상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 3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한쪽 끝은 둥근 창에서 기둥에 가려진 곳에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 눕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요. 그 기둥이 있는 곳에는 제 외투를 걸쳐 놓아서 탄로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저는 이상한 거울의 세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벽 구석에 설치한 어둠 상자 안에는 작은 거울이 비스듬하게 장치돼서 위의 렌즈로부터 오는 탈의실의 풍경을 비춰주었죠. 물론 빛이 여러 번 굴절돼서 흐린 영상이었지만 오히려 몽환적인 느낌을 줘서 저의 병적인 기호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방은 2층이었거든요. 목욕탕에 가는 사람의 발소리는 물론 들리지 않고 또 둥근 창을 통해 들여다보아도 목욕탕의 지붕만 보이고 내부 모습을 엿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탈의실에 사람이 오는지를 알려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마치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낚시치가 움직이는 것을 고대하며 그쪽만 응시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구석에 누워서 작은 거울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말이죠. 제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 나타난 남녀는 그냥 이상한 어스레한 거울 표면에 꿈틀거리는 흥미 이외에는 아무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군요. 게다가 초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산중에 있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추웠어요. 그러니 그 여관에 묵는 손님들도 두세 쌍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나마 나를 위로해 준 것은 10명 남짓한 여관 하녀들의 입용 모습이었어요. 그녀들 중에 어떤 사람은 두세 명이 일행이 돼서 탈의실에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는 않았지만 웃거나 새롱거리면서 옷을 벗고 서로의 피부를 비교하며 상대의 토실토실한 배를 두드리는 등의 그런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보였습니다. 또한 목욕을 마치면 그녀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큰 거울 앞에서 화장을 시작하더군요. 저는 전부터 여자들의 화장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이처럼 나체의 여자가 노골적인 태도로 대담한 화장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남자가 모르는 어떤 불가사의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랑 혼자 탈의실에 나타났습니다. 방금 순진한 얼굴을 하고 제 식사 시중을 들던 여자가 혼자서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도 모습이 바뀌는구나 하고 역시 여자는 요물이구나. 저는 종종 이런 탄성을 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제 거울 세계에는 평범한 풍경에 완전히 따분해진 저를 놀라게 만드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18살가량의 현란한 차림의 여성이었는데요. 최근에 여관에 도착한
도쿄의 부유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얼굴과 서양인처럼 풍만한 육체, 벚꽃잎처럼 미묘한 피부색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놀라게 만들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거울 앞에서였어요. 복도에서 만났을 때의 다소곳하고 새침한 모습과는 반대로 혼자 거울 앞에 설 때는 마치 딴 사람처럼 대담해지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젊은 여자가 자기 자신의 육체에 넋을 잃고 보는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대담한 몸놀림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것들을 더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본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녀의 출현으로 간신히 따분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장치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다시 밤에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서 망원경 같은 렌즈 장치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울의 중앙 부분만 아주 가깝게 비치도록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제 방의 거울 속에는 탈의실의 큰 거울에 비치는 사람의 모습이 전신으로도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몸의 일부분이 클로즈업돼서 꿈실거렸습니다. 단 두 치의 거울에 비치는 몸의 부분이 얼마나 크게 생각되는지 실제로 저와 같은 유의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어둑어둑한 수족관 유리 수조의 표면에 뜻하지 않은 물고기의 배가 허옇게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쑥 사람의 피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질리지도 않고 바라보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목욕탕에 오는 처자가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밤이 되어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맞은편 방에서 법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 기생의 높고 날카로운 노랫소리와 굵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합창을 하고 있었고 북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보기 드물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극단으로 보였고 복도에서 움직이는 하녀들의 발소리도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시 일어나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한 여자의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살집으로 판단해 볼 때 젊은 여자처럼 보였고 지금 목욕탕에서 나와 얼굴을 닦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등에서 무엇인가 번쩍 빛났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거울 구석 쪽에서 단도를 쥐고 있는 남자 손 하나가 뻗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찐 여자의 몸과 그 앞 거울면에 가득 차서 대단히 크게 보이는 남자의 한쪽 팔이 수족관의 수조처럼 검은 빛을 띠며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지만 번쩍번쩍 이상하게 빛나는 단도가 조금씩 여자 쪽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손은 기분 나쁘게 떨리고 있었고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차분하게 얼굴을 닦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환영도 꿈도 아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목욕탕에서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막아야 합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고 뭔가를 소리치려고 하는데 혀가 굳어져서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번쩍 일순간에 거울 앞이 번개처럼 빛나더니 새빨간 것이 거울 표면을 따라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이상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방에서는 기세가 오른 노랫소리와 북소리가 방이 부서져라 울리고 있었고 제 눈앞의 거울 속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뒤에 남은 남자 손과 단도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거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 손등에 비스듬하게 상처 흔적 같은 검은 줄이 있었던 것이 언제까지나 제 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정신이 쇠약해져서 잘못 본 것 같아 잠시 동안 멍하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35분 정도 되었습니다. 옆방도 갑자기 조용해져서 일순간 집 전체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속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탈의실의 차가운 대형 경대가 부근의 벽과 선반 등을 비추며 희뿌옇게 흐린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세로 단도를 내딛고자 그 정도의 피가 흘렀으니 피해자는 죽지 않아도 반드시 심각한 중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관은 왜 이리 조용할까요? 어쩌면 여관 사람들은 비명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서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넓은 호반정 중에서 저 혼자일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 일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며 알려야 할지 장치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본래 겁이 많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인 저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결국 저는 목표도 없이 방을 나와 넓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 복도는 T자형으로 되어 있어 한쪽은 목욕탕 쪽으로, 다른 한쪽은 현관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안쪽 거실로 이어져 있었는데 안쪽 거실로 통하는 복도에서 불쑥 사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을 한 남자가 오른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트렁크, 왼손에는 금으로 된 손잡이가 있는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가까운 시각에 여관을 떠나는 모습도 그렇고 무거운 트렁크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보다 더욱 이상한 것은 마주치는 순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뒤로 돌아서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을 바꾸었는지 잠옷 부자연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제 앞을 빠져나가서 현관 쪽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하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역시 양복 차림으로 손에 트렁크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소심한 성격에다가 여관에 묵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라 그의 이상한 거동에도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 복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용기를 내보아도 그 사건을 여관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목욕탕을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둑어둑한 복도를 더듬어 가보니 입구의 두꺼운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청난 피가 흐르고 있어야 하는 바닥은 흔적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드디어 내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렸구나. 저는 자책하며 다시 방에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죄다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했던 음악 소리가 또다시 뚱땅뚱땅하고 시끄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골똘히 생각해보며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했지만 그럴 확률은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 여자가 칼에 찔렸다면 그 깊은 상처를 입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여기를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결국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새자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세면장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목욕탕 탈의실을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침 밥상을 가져온 하녀에게 어젯밤 목욕탕에서 크게 외치는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어젯밤 일을 확인해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녀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는 물론이고 부근의 마을 사람 중에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더군요. 방에 앉은 채로 침울하게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제 앞에
한 명의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같은 여관에 묵고 있어서 면식이 좀 있는 고노라는 청년인데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저는 그와 목욕통 안이나 호수 부근에서 한 두세 번 만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도 저처럼 우울한 듯이 언제나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우연한 일로 대화를 해봤는데 어딘가 저와 비슷한 점이 있더군요. 사람에 섞여서 잡담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수심에 잠기거나 책을 열중해서 읽는 점 등이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갔습니다. 그의 직업은 서양화가라고 하던데 옷차림으로 보아서는 그리 부유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배기에 가장 불편한 방에서 묵고 있었거든요. 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이 H산중에 찾아온 듯 이 부근의 사정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풍속을 조사하고 있는지 각종 진기한 일들을 알고 있더군요. 어쨌든 그는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다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잡담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이 남자에게 얘기를 해서 판단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노라는 청년이라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 비밀 장치도 직접 보여주었어요. 고노는 제 이야기와 제가 만든 장치에 꽤 흥미를 느끼면서 이것저것 묻더니 목욕탕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자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가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노는 자기 눈으로 조사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탈의실에 들어가서 둘러보던 중에 고노의 예리한 눈초리가 빛나더니 갑자기 그 매트의 위치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보통 이런 매트는 거울 앞이 아니라 목욕탕 입구에 있어야 된다면서 발끝으로 밀어서 입구 쪽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매트에 가려져 있던 바닥에 검은 얼룩이 흠뻑 묻어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피를 닦아낸 흔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고노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 피의 흔적 같은 것을 푹푹 문질러 보았는데 정말 잘 닦아내서 그런지 손수건 끝이 희미하게 빨개질 뿐이었어요. 어쨌든 고노는 계속 그 부근을 조사하며 다녔는데 매트로 가려진 곳 이외에도 여러 곳에 점점이 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노는 카운터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장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이 부끄럽기도 했고 왠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의심을 받으면 어떠나 그런 걱정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고노는 장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혈흔에 대해서만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발 시끄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지배인 그리고 하녀들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혈흔 자국을 보고 처음에는 피가 아닌 것 같다고 막 부인을 하더니 이내 청소 담당인 산조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산조는 여관의 목욕물을 데우는 남자 하인이었죠. 평소 어수룩한 사람으로 약간 모자란다는 소문에 그는 마치 자신이 살인범이라도 된 것처럼 새파래져서 쭈뼛쭈뼛하고 있었어요. 여관 주인이 산조에게 어젯밤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냐? 라고 물으니까 산조는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여관 주인은 고노에게 이 당장이라도 싸울 듯한 태도로 무슨 근거로 살인이 있었다고 확신하냐면서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고노가 제가 만든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털어놓을까 봐서 매우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하녀 한 명이 황급히 들어오더니 초키치라는 기생이 어젯밤 돌아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배인은 초키치가 어젯밤 극단 손님들을 배웅하고 다른 가게 기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웅성거리면서 하녀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고요. 한 하녀가 어젯밤 10시 반경에 초키치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1번 방에서 초키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언가에 쫓기듯이 맞은편으로 분주하게 달려갔고 조금 있다가 11번 방에 수염 있는 손님이 초키치가 지나가지 않았냐 하고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는 그 수염 있는 남자가 몹시 사나운 표정을 하면서 묻길래 그냥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혹시 그 남자가 양복을 입고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있지 않았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예고 없이 황급히 출발한 점, 당황하는 모습이 결코 예사스럽지 않은 점, 조키치의 행방불명, 목욕탕의 혈흔, 거울의 그림자, 출발 시간의 일치. 아무래도 그것들 사이에 연관이 있을 법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관 주인은 자신이 뒷수습을 할 테니 일단 방으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저는 무엇보다도 장치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노는 그런 제 생각도 모른 채 또다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11번 방의 손님이 수상하지 않냐며 트렁크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저는 가장 큰 것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노는 뭔가 신호라도 하는 듯이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트렁크로는 도저히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고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 하나를 두 개의 트렁크에 나눠 넣었다는 상상이었습니다. 초키치의 사체를 두 동강이로 절단했을까? 제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도끼의 날이 제 척추에 박힌 것처럼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건은 점점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초키치의 행방을 찾았지만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호반정 카운터에는 파출소 순사를 비롯해 경찰서장과 형사 등이 속속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여간 앞은 사람들로 꽉 찼고 여간 주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호반정 살인 사건은 이미 세상에 공공연히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고노와 저는 사건을 발견한 사람이라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노가 혈흔을 발견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물러나자 그 다음 제가 들어가서 경찰서장에게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진술했습니다. 신문이 대충 끝나자 서장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자네들은 왜 목욕물도 끓이지 않은 목욕탕에 들어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덜컥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치의 비밀을 밝혀버려야 하나 순간 고민했지만 결국 탈의실에 비누를 두고 와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호반정 주인을 비롯해서 지배인, 하녀, 손님까지 모든 사람이 취조를 받았고 또한 범죄 현장도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얼룩은 사람의 혈액임이 판명되었고 혈흔의 분량으로 보아 피해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초키치와 트렁크 신사와의 관계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는 기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 이후 트렁크 신사와 그 하인 모두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 판명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간도 10시 35분경이라고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트렁크 신사의 행방을 수색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경찰이 그들의 옷차림에 근거해서 탐문하며 돌아다녔지만 아쉽게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근의 산들은 물론 호수 바다까지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결국 미해결인 채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면에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사건 당일 호반정에서 취조가 있던 그날 밤의 일인데 설사 일시적으로 발각을 모면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무래도 장치가 신경이 쓰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장치를 해체할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1시경이 되어 장치를 들여다보며 탈의실의 사람의 모습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순간이었지만 뜻밖의 무시무시한 것이 거울 바닥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본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남자의 손끝이 클로즈업 된 것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역시 상처 자국 같은 것이 보이고 굵고 억세 보이는 손가락 모양이 어젯밤에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힐끗 보이는가 싶더니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놀라고 무서워서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무서워져서 저는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여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저는 잘 자고 있는 고노를 두드려 깨웠습니다. 고노는 여관 사람들은 물론 손님들까지도 자신이 주위에서 관찰하고 있지만 아직 손등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저는 비밀 장치가 걱정되어 당장 떼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근에 살인자가 잠복하고 있을지도 몰라 겁이 났습니다. 다행히 고노가 제 렌즈 장치 제거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정처럼 직접 범죄를 조사해 보는데 흥미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아까 본 손목의 남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숭이처럼 나뭇가지를 타면서 조심조심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저기에 달려있는 마분지통을 다 떼어내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지붕에서 지붕으로 기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갑자기 고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살펴보니 정원 맞은편 구석 쪽에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고노가 다시 한번 누구냐고 묻자 그림자의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 훌쩍 건물 뒤로 숨더니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고노가 단숨에 지붕에서 내려와서 남자들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지붕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 고노의 소리가 여관 사람들에게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방으로 돌아갔고 제거한 장치를 트렁크 바닥 깊숙이 감추고 벌벌 떨며 이불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고노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서 그 남자는 놓쳤지만 대신 증거품으로 지갑 하나를 주었다고 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금장식이 달린 상당히 고급스러운 반지갑이었는데 그 안에는 빳빳한 10엔짜리 지폐로 약 500엔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노는 남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쳐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건너편 숲속으로 도망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트렁크 남자처럼 살찐 남자는 아닌 것 같다며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제3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는 어렴풋이 뭔가 낌새를 채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왠지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밤을 새우며 이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고노는 저와는 달리 범죄 사건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듯
예리함이 엿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건의 발견자일 뿐만 아니라 들키지 않고 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에다 또 지갑이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입수해서 경찰이 모르는 갖가지 단서를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층 우리를 흥분시킨 것입니다. 저는 렌즈 장치라는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다소 신바람이 난 기분으로 우리 손으로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도 해봤습니다. 고노는 지갑은 자신이 맡아두고 내일 아침에 지배인과 하녀에게 짐작 가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겠다면서 새벽이 돼서야 그의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을 청해 보았는데 벌써 하녀들의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결국 그냥 일어나서 혹시나 남아있는 장치가 있지 않은지 창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심한 저는 어젯밤 수상한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던 장소로 시선을 옮겼어요. 혹시라도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을까 조사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묘하게도 고노가 범인의 탐정 수사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에게 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땅은 완전히 굳어져서 발자국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원 주변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삼나무 숲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하나 다가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호반정에 목욕물을 데우는 산조라는 하인이었어요. 손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헤헤, 헤헤. 산조는 제 얼굴을 보자 멍청한 웃는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잘 잤나? 요즘 목욕물을 끓이지 않아서 좀 한가하지. 근데 자네는 살인을 전혀 몰랐던 거야? 헤헤, 전혀 몰랐어요. 헤헤, 자네는 항상 어디서 자나? 헤헤. 거기 불 때는 곳 옆에 다다미 석장짜리 방에서 자요. 헤헤, 헤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자 마치 거지가 사는 작고 초라한 집 같이 다다미가 깔린 곳이 보이더군요.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어젯밤 새벽 2시쯤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좀 난 것 같은데 듣지 못했나? 헤헤. 듣지 못했는데요. 헤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졌지만 저는 왠지 그 자리를 떠나기 힘든 기분으로 산조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산조도 뭔가 머뭇거리면서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더군요. 무슨 이유에선지 저는 그의 손목을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상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이상하게 남의 손목을 주위에서 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어요. 물론 제가 산조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죠. 저는 질문의 방법을 바꿔서 다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살인이 있던 것은 그저께 밤 10시 반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네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나? 헤헤. 10시 반이라고 하면 저는 목욕탕에 없었어요. 부엌 쪽에서 야식을 먹고 있었어요. 헤헤. 그럼 부엌에서 돌아온 다음에 목욕탕 안에 사람이 있는 기색은 전혀 없었나? 헤헤. 그러고 보니까 누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요. 헤헤. 그래? 누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고? 어떤 소리가 났는데? 목욕물을 쓰는 소리였어? 헤헤. 되게 목욕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목욕물을 쓰는 사람은 우리 집 주인어른 이외에는 없는데요. 우리 주인어른 같지는 않았고요. 기침 소리가 났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주인어른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자네가 모르는 사람이 낸 소리다 이건가? 헤헤. 아니요. 왠지 모르게 고노 손님의 소리 같았어요. 헤헤. 응? 고노라고? 그게 정말이야? 헤헤. 그건
정말 틀림없습니다. 헤헤. 산조는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지만 저는 이 얼간이의 말을 믿어도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산조의 말을 듣게 되자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 더욱더 깊어지더군요. 산조가 아무리 얼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산조가 이용하는 목욕탕 전용 출입구도 있고 손님에게 목욕물 온도를 묻는 작은 구멍도 있어서 그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범행을 눈치챘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인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무모한 짓이었어요. 어쩌면 범인은 미리 산조의 부재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야식을 먹는 짧은 시간 동안 살인을 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산조가 들었다는 그 목욕물 쓰는 소리라는 게 이 범인이 산조가 돌아온 걸 모르고 바닥에 피를 닦아내는 소리였을까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그 목욕물을 쓰던 사람이 다름 아닌 고노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이 범인이 고노란 말입니까? 그럼 고노는 그 자신이 탐정처럼 조사를 해서 그걸 숨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참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 얼굴을 쳐드니까 산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고노가 서 있었습니다. 고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서 이런 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어젯밤 녀석의 발자국을 찾으러 왔는데 발자국은 없고 우연히 산조를 만나서 이것저것 묻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산조를 만났다고 하니까 몹시 흥미를 느낀 듯이 뭐라고 말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일부러 고노에 관한 부분만 빼고 다 얘기를 해 주었지요. 그러자 고노는 지갑의 주인을 찾았다면서 여관 주인이 4, 5일 전에 분실해서 찾던 지갑인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훔친 게 트렁크 주인이라면 왜 어젯밤 여기 다시 되돌아왔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새로운 발견이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점점 복잡하고 이해 불가일 뿐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살인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든 셈이 되었죠. 처음에는 장치를 제거하면 바로 호반정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치가 없어지니까 걱정도 사라져버려서 타고난 호기심이 세차게 솟구쳤습니다. 고노의 열성적인 탐정 노릇 또한 적잖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저는 산조에게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산조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목욕탕 안에 누군가가 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그 남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얘기죠. 산조는 그 사람이 고노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노는 대체 무슨 이유로 그 기생 초키치를 살해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시체를 또 어떻게 처분한 것일까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설마 그가 범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지난밤에 수상한 사람도 그렇거니와 보통 사람이라면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뻔뻔하게 현장에 머무르면서 탐정 흉내 같은 걸 할 리가 만무합니다. 산조는 단지 기침 소리를 듣고 그게 고노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또 목욕물을 많이 쓰는 건 주인 이외에 없다고 한 걸로 봐서 호반정 주인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그림자의 남자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도 여관 주인의 물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수상한 건 바로 그 트렁크 신사예요.
그 두 개의 큰 트렁크가 사체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트렁크 신사는 경찰에서도 유일한 용의자로 온갖 수단을 다해 조사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멀리 무사히 도망을 친 거일까요? 아니면 아직 산속의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지난밤 수상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산속 어딘가에 아직 숨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죽은 초키치와 가장 친했다는 시메지라는 기생을 불렀습니다. 초키치의 신상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시메지와 저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연스럽게 초키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용의자인 그 트렁크를 가지고 있던 남자를 알고 있지? 그 손님과 조키치는 어떤 관계였어? 그 11번 방 손님은 항상 초키치 담당이었어요. 하지만 살해당할 정도로 깊은 관계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처음 온 손님이고 온 지도 일주일이 될까 말까예요. 그런 관계가 생길 리 만무예요. 나는 잠깐 얼굴만 봤는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키치 씨한테 들은 적이 있나? 특별히 이렇다 할 것도 없는 그냥 보통 손님이에요. 하지만 대단히 부자인 것 같다고 했어요. 뭐 지갑도 받겠죠.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초키치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 그렇게 부자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다지 호사스러운 놀이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항상 초키치 한 사람뿐이었고 게다가 샤미센도 치게 하지 않고 음침하게 이야기만 했다고 해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산책 하나도 안 하는 이상한 손님이라고 지배인이 말했어요. 어차피 조키치 씨한테는 좋은 사람이 있었겠지 뭐. 아, 그게 말이죠. 초키치가 워낙 과묵해서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좋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초키치는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는 조신한 아가씨 같은 애였어요. 그럼 조키치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마스무라 씨라고 이 근처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제분인데 정말 대단히 열을 올리는 분이었어요. 최근 초키치 빚을 갚아주고 기생해서 빼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또 초키치는 몹시 싫어해가지고 승낙하지 않았어요. 초키치가 살해당한 밤에도 2층 연애 손님 중에 마스무라 씨가 있었어요. 근데 마스무라 씨가 평소에는 얌전한데 술버릇이 나빠서 모두들 앞에서 초키치를 때렸어요. 그래? 그럼 그 마스무라라는 자가 조키치 씨를 죽인 것은 아니겠지? 형사분과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건 아니에요. 마스무라 씨는 연애 마지막까지 한 번도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돌아올 때도 저와 같은 차를 탔었으니까요. 의심할 데는 없어요. 시메지를 돌려보내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뇌리에는 트렁크 남자를 비롯해 고노가 쫓아간 그림자의 남자, 호반정의 주인, 지금 들은 마스무라 청년, 끝내는 고노의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다 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마다 왠지 모르게 의심스럽고 묘하게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일시 출입금지가 되었던 문제의 목욕탕은 장사에 지장이 있다는 호반정 주인의 탄원이 받아들여져 그날부터 다시 목욕물이 끓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 탈의실 마룻방의 혈흔은 깨끗하게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허연 느낌의 흔적이 오히려 사건을 또렷이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 이후에 남아있는 손님이라고는 고노와 저 외에 한 팀뿐이어서 욕조는 깨끗했습니다. 저는 문득 산조가 생각나서 작은 구멍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목욕물이 딱 좋다는 저의 말에 산조는 얼간이처럼 웃었습니다. 욕조에서 나와 몸을 씻는데 유리창 너머로 지난밤 수상한 녀석이 도망쳐 들어간 수풀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커먼 곳에 하얗게 빛나는 것이 깜빡깜빡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씻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보니
이번에는 조금 위치를 바꾸고 다시 깜빡깜빡 빛났습니다. 저번에 놓친 수상한 남자일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숲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중에 고노의 방에 들러보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별도 없는 어두운 밤이라 숲을 속을 발로 더듬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겁쟁이인 제가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한 건 녀석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중 전등을 비추면서 열심히 땅 위를 둘러보며 뭔가 물건을 찾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도 어두워서 도무지 그 얼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도 심해 숲 전체가 수렁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남자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찾는 걸 포기한 듯 등을 펴고 회중전등을 껐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지만 어두워서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녀석은 저한테 들킨 걸 모를 테니 숲을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자 저는 단숨에 후반정 앞을 지나고 있는 도로로 달려나갔습니다. 도로에 멈춰서서 10분 동안 숲을 쪽을 바라다 보았지만 그 수상한 인물은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쉬워하며 고노에게 함께 숲을 속을 찾아보자고 말하려고 고노의 방으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고노는 방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여느 때처럼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숲을 속에 지금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같이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고노는 지금 가보아도 도로 쪽으로는 도망칠 리가 없으니 소용없다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자 고노는 잠옷 자신 있는 어조로 이번 사건의 범인은 결코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고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대략 범인을 점찍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더군요. 여느 때와 다른 고노의 태도에 저는 적잖이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것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고노는 트렁크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연의 일치인 것 같다며 살인 광경을 본 것이 10시 35분쯤이고 계단 아래서 그들을 만난 건 길어야 그 후 10분 정도였는데 바로 그 점이 잘못의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살인을 하고 나서 끈적끈적한 피를 닦아내고 사체를 감추고 또 출발 준비를 하는 이 엄청난 일을 10분 이내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시의 출발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어떤 급한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우연히 맞닥뜨려서 놀란 것도 누구라도 그런 갑작스러운 경우에는 놀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역시 고노의 말이 맞더군요. 이 모든 걸 10분 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허황된 망상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야기는 조금 건너뛰어서 3, 4일 후에 밤으로 옮겨집니다. 고노는 매일 어딘가로 외출하는 듯 언제 찾아가도 방에 없었어요. 저는 제 실책이 부끄러워서 여관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고노의 말을 믿고 계속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고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고노가 파출소 경찰과 무엇인가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고노는 마침 좋을 때 왔다면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호수 맞은편에서 온 남자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이틀 정도 전에 한밤중에 화장터에서 나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 타는 고약한 냄새죠. 요 2, 3일 남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그 마을이 정확히 남쪽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태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경찰이 말하자 고노는 목욕탕 아궁이 속 같은 데서 하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놀라는 모습을 잠옷 만족스럽게 바라보면서 고노는 한 자루의 단도를 꺼냈어요. 칼집은 없고 시커멓게 더러워진 5자 정도의 흰 나무로 만든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저는 거울 앞에서 살인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남자의 손에 쥐어있던 것도 그런 단도였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본 적은 없나요? 네, 그런 식의 단도였어요. 저는 엉겁결에 그만 입을 잘못 놀렸는데 경찰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앞불싸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든 그 장치의 비밀이 탄로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고노는 제 실언을 기회로 삼아 계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제 털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요. 게다가 그 장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제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고 마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든 거울 장치에 대해서 경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변태적인 기호는 언급하지 않고 가급적 깔끔하게 말이죠. 그러고 나자 고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이 단도예요. 한번 보십시오. 칼 끝에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어요. 잘 보면 이게 혈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더럽고 거무스름해서 잘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 검게 혈흔 같은 것이 묻어 있더군요. 고노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유형의 단도인데 그 끝에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살인의 흉기라는 건 명백합니다. 이 단도는 목욕탕 불 때는 곳의 구석 선밭 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선반에는 산조의 소지품이 먼지투성이가 돼서 쌓아 올려져 있었어요. 그 중에 지저분한 양철 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이상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용 지갑이나 금반지, 많은 은화,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단도도 말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단도의 주인은 목욕물을 끓이는 산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노는 매우 침착하게 이야기를 계속하더군요. 이 사건에는 의심할 만한 인물이 많이 있어요. 트렁크 남자, 또 마스무라라는 젊은이, 그리고 여관 주인이죠. 첫 번째, 트렁크 남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 마스무라 청년은 기생 시메지와 같은 차로 집에 돌아왔고 그 후에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없는 데다가 여자를 죽일 만한 동기도 없었죠. 세 번째,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자기 방에서 자고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우리가 의심한 용의자들은 모두 진짜 범인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가까운 것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욕물을 끓이는 곳에서도 탈의실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죠. 게다가 그 짧은 시간에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산조밖에 없어요. 그는 일단 불 때는 곳에 석탄이 쌓여 있는 곳 뒤로 사체를 감춰두고 시미아를 기다려서 천천히 인육 요리를 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산조는 정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어제 목욕탕 뒤에서 산조를 마주쳤을 때 그의 손등에 검은 선이 나 있는 걸 보았거든요. 손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었는데 산조는 에헤 에헤 거리면서 얼빠진 대답을 하면서 손등을 문질러두군요.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좀처럼 그 선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불때는 곳에 그을음이 묻은 물건을 강하게 만진 흔적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저는 그 거울에 보인 상처 흔적이 사실은 이것과 같은 그을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 당신은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노의 물음에 저는 찰나에 발생한 일이라서 어쩌면 잘못 보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직 그 상처 흔적의 인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도무지 그름의 더러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고노는 거울에 비친 것이 이런 손이 아니었냐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게 거울에서 본 것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자 고노는 감탄한 듯이 자기 손을 바라다 보며 이거 역시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노는 아무도 모르는 산조의 버릇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겉보기와는 달리 손버릇이 나쁘다고 하더군요. 탈의실에 물건을 두고 오면 슬쩍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산조의 양철 상자를 보고 더욱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노의 말을 듣다 보니 그럼 빨리 산조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도 좋을 텐데 고노는 아직도 장황하게 계속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체 처리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 손등의 그을음 흔적, 피가 묻은 단도, 갖가지 작물, 즉 그가 겉보기와 달리 못된 놈인 것. 이 정도 증거로 봐서 이제 그를 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살인의 원인은 저도 잘 모르는데 술 취한 여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일을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뭐 이건 제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동기 여하에 관계없이 그가 범인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며 그럼 초키치의 사체를 목욕탕 아궁이에 태워버렸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고노는 그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며 범인이 사체 은폐 수단으로 사체를 소각한 예는 많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태울 수는 없어도 사흘이나 나흘 걸려 조금씩 태워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경찰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노는 사람이 자고 있는 한밤중에 태우면 다소 냄새가 남더라도 아침까지는 강한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노의 연설이 일단락짓자 경찰은 서서히 일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산조를 찾기 위해 목욕탕에 불 때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산조 대신 심부름하는 할아범이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산조는 저녁 때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급히 수색대가 조직되었고 이튿날 아침부터 숲, 계곡 사이를 샅샅이 찾은 끝에 마침내 산조를 발견했습니다. 호반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좁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산조가 피투성이가 되어 바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래는 온통 바위 투성이였는데 땅거미가 질 때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위에는 피가 섬뜩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범인은 아무런 고백도 하기 전에 천벌을 받았는지 참혹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체 호주머니 속에는 고노가 양철 상자에서 봤다는 각종 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도망치는 도중에 뜻밖의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로써 살인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살인의 동기에 관해 다소 애매한 점이 있었지만 산조의 범행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꼴을 당한 곳은 호반정입니다. 그 당장은 호기심이 많은 손님이 구경할 겸 호반정을 찾아왔지만
초키치 요령이 나왔다든가 산조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든가 하는 소문이 퍼져 부근 사람들조차 호반정을 기피하고 결국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여관이 세워져서 그렇게도 유명했던 호반정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상이 호반정 사건의 표면상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자 우리는 당장 이 기분 나쁜 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건 이후 한층 친해진 고노와는 방향이 같아서 같은 기차를 탔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대형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트렁크를 든 두 일행과 닮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초여름 경치를 바라다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의 너무나도 싱거운 종말에 왠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이라는 흔치 않은 일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화장터의 냄새가 준비되어 있거나 범인을 찾았는가 싶더니 그때는 이미 범인이 시체가 되어 있다거나 트렁크 남자의 행방을 결코 알 수 없게 되었다거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고노도 지금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헌책 몇 권과 그림 도구, 의류 몇 벌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은 낡아 빠진 손가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를 주머니 속에 숨기며 경계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그의 눈이 머리 위 그물 선반에 얹어놓은 낡은 가방에 계속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반정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때 고노의 낡은 가방이 선반 위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없었다면 저의 이 이상한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급한 커브를 돌았을 때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 낡은 가방이 제 발밑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방에 채웠던 자물쇠가 풀렸고 안에 있는 물건이 굴러 나왔습니다. 독자 여러분, 그것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잘게 잘라버린 초키치의 시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실은 몇만 엔인지도 모를 엄청난 양의 지폐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밑으로 굴러나온 물건은 유리로 만든 주사기였습니다. 고노는 당황해서 얼굴이 창백해지며 급하게 주워서 집어넣고는 가방을 의자 밑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고노는 태연한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거울 장치는 잊지 않고 가지고 왔죠? 이것은 물론 자신의 낭패를 숨기기 위한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너도 그런 비밀을 갖고 있잖아 하는 협박하는 말로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노가 내릴 역에 도착했지만 고노는 내리지 않았고 저에게 다음 역에 함께 내려서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고노의 갑작스러운 제의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서 역 앞의 여인숙에 후미진 방 하나를 빌렸어요. 거기서 술을 권하며 고노는 저를 가만히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내 가방 안의 물건을 보았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미심쩍게 생각했습니까? 네, 미심쩍게 생각했지요. 사랑의 가치를 아십니까? 사랑? 네, 사랑의 가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을 위한 어떤 과실, 그건 어쩌면 범죄일지도 모르는데 전혀 악의가 없는 남자의 그런 과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위한 과실 말입니다. 예,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말이죠, 고노 씨. 고노 씨는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노가 그럴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저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입니까?
글쎄요. 아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새로운 희생자를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고노는 다소 안심한 듯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해도 그것을 가슴속에만 좀 담아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가방 속에 있는 이상한 물건에 대해서도요. 고노 씨, 우리는 이미 친구 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나는 당치도 않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뭐냐고요? 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저 우발적인 충동으로 하기 시작한 일이 의외로 커져버렸죠.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나 봐요. 그럼 고노 씨, 당신이 죽인 거예요? 그놈은 자기 자신의 과실로 죽은 건데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에? 그놈? 그럼 고노 씨가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초키치가 아니라 산조라는 말입니까? 네, 그래요. 사실 초키치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모습을 감추었을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 산조뿐입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죽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그런 큰 소동을 벌인 겁니까? 내가 쓸데없는 일을 꾸미다가 일이 커지고 말한 거예요. 사실 초키치와 나는 어릴 때 친하게 사귄 사이입니다. 나는 그녀가 큰 도시에서 일할 때 종종 만나왔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녀와의 만남이 계속되긴 어려웠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우연히 복도에서 초키치와 마주친 겁니다. 나는 그녀를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쌓인 얘기를 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싫어했고 동료들한테도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특히 마스무라라는 놈은 그놈의 그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무라가 상당히 괴롭혔던 모양이죠. 나는 가능하다면 이 초키치, 이 여자의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 멀리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실은 내가 원래 남의 비밀을 뒤지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장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없을 때 몰래 방에 들어가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했으니까요. 네, 당신 방에 몰래 들어간 건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조키치가 죽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그 탈의실에 엄청난 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거울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탈의실 어디쯤에 서면 몸의 어느 부분이 들키지 않고 장치에 잘 비칠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10시쯤 지나서였을까요? 어쨌건 살인사건의 바로 직전입니다. 조키치가 갑자기 내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숨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복도에서 어수선한 발소리가 나더니 조키치가 어디로 갔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다들 그녀가 내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키치는 마스무라가 술에 취해서 너무 심하게 대하는 바람에 더는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를 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렁크 남자의 방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사실 초키치는 그 전에 트렁크 남자에게 여러 번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트렁크 안에 돈다발이 있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트렁크 안에 있다는 그 돈다발 한두 개면 마스무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벼랑간 방에 들어가서 트렁크를 열려고 했죠.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열 수는 없었고 구석의 빈틈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고 가까스로 수십 장의 지폐를 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뒤에 트렁크 주인이 시퍼런 서술을 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조키치가 내 방에 도망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런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것은 트렁크 주인의 태도였어요. 보통이라면 조키치가 자기 돈을 훔친 것을 여관 카운터에 얘기를 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몹시 당황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그들에게도 비밀이 있는 것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초키치가 보았다고 하는 엄청난 양의 지폐 다발. 게다가 그걸 트렁크 안에 넣고 다니는 건 이상한 일이기는 하죠. 그들은 어쩌면 큰 도둑이거나 아니면 지폐 위조범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어요. 방에 돌아오자 초키치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쓰러져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면서 함께 죽자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까지 궁지에 몰린 미친 듯한 기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나는 터무니없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죽여주겠다 하고 초키치를 목욕탕으로 끌고 간 겁니다. 다행히 산조는 없었고 평소처럼 선반 위에는 그의 단도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나는 그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초키치를 놓아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주된 동기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이 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탈의실 마루방에 피를 흘려두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침 나에게는 친구한테서 선물 받아서 늘 가지고 다니는 주사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초키치의 팔과 내 팔에서 한 잔 정도의 피를 빼서 해면으로 마룻방에 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 한 명이 죽을 정도의 피의 양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닦아낸 흔적처럼 보이려고 실은 가능한 한 넓게 그 부분 전체를 칠했습니다. 제 직업이 화가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기둥이나 벽에 이 흩어지는 이 물방울까지 매우 공들여서 끝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단도 끝에 발라서 바로 양철 상자에 넣어 두었죠. 물론 초키치는 그 자리에서 놓아주었고요. 어둠을 틈타서 도시 반대쪽으로 달렸습니다. 놀라운 얘기군요. 그럼 그 사람을 태우는 냄새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리고 또 산조는 어째서 변사하고 만 건가요? 그리고 그것이 왜 고노 씨의 책임인지 도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죠. 사건이 일어난 다음 경찰도 트렁크 남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죠. 초키즈는 피해자가 됐고요. 근데 사건의 장본인인 나로서는 소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장난이었다고 자진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 남자가 붙잡혀 진실을 폭로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 열흘 동안 겉으로는 태연한 체 하면서도 내가 어떤 지옥을 맛보았는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함정을 자처하면서 당신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근데 그건 사실 내 속임수가 탄로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 수상한 자가 나타난 겁니다. 일부러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 수상한 자는 바로 산조였어요. 지갑 안에 있던 500엔도 여관 주인의 돈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서 산조를 따라다니면서 뒤를 캐보았죠. 그 결과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산조는 바로 그 큰 트렁크를 2개 모두 어디서 주워왔는지 이 불때는 석탄 속에 감추고 있었어요. 그 커다란 트렁크 2개를 대체 어디서 주워왔을까요? 알고 보니까
트렁크 남자들은 그 트렁크 때문에 자신들이 들킬까 두려워서 산속에 숨기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산조가 그걸 발견하고 가져와서 숨겨놓은 것이었죠. 바로 큰 바람이 분 바람에 회중전등으로 숲을 속을 찾아다녔던 남자는 어쩌면 트렁크를 찾으러 온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경찰의 수색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산조도 자기 소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트렁크를 아궁이에서 태울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다음에 트렁크를 부수고는 조금씩 태워버렸죠. 나는 실제로 그걸 빈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설마 건너편 강가 마을까지 짐승 가죽의 냄새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 가죽으로 된 이 트렁크를 태우는데 이걸 사체 태우는 냄새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당시에 나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일 이 얼간일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탈로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산조를 도망시키려고 꾀를 낸 겁니다. 경찰에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넌지시 산조에게 얘기해주고 그가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죠. 그는 그 지폐다발을 보자기로 싸서 그의 고향인 깊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계획이 감쪽같이 성공한 것을 기뻐하고 마치 그를 호위하는 기분으로 그 뒤를 미행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조가 너무나 서두르는 바람에 도중에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서 죽게 된 겁니다. 내가 서둘러서 아래로 내려가 보았지만 이미 소생할 기미는 없었어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산조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만 거죠. 어쩔 수 없이 일단 지폐가 든 보자기를 주어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조가 불쌍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니까 만일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울 수만 있다면 소케치는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일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과 당신 앞에서 산조가 범인이라는 이유를 진술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당신에게 가방 밑바닥에 넣어놓은 지폐와 주사기를 들키고 말았으니까 이대로 헤어져서는 당신 입에서 진상이 탄로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자백해 버리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은 당신 마음속에 새겨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만일 이것이 탄로난다면 조키치는 틀림없이 살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소원을 좀 꼭 들어주세요. 고노는 한숨을 쉬고 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고노의 태도에 이끌려서 잠옷 침통한 어조로 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두 분의 행복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고노는 제가 탄 기차가 출발하는 것을 감사의 눈빛으로 오랫동안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두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고노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호의의 사의를 표하고 나서 조키치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사업차 어떤 섬으로 떠나게 되었다면서 다시 일본 땅을 밟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독자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 지루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고노와 헤어지고 나서 점점 심해지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상이 맞다면 저는 증오해야 할 살인자를 이유 없이 묵인한 셈이 되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고노는 살아있어요. 수년 전에 죽어버린 바보 산조놈 때문에 새삼스레 희생자를 또 낼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엄청난 소설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이게 100년 전 소설이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설을 생각을 해냈을까 음, 싶습니다. 그쵸. 네, 자, 이걸 뭐 한번 그 내용을 쭉 한번 봐야 될 텐데, 이 에도가와 란포의 어, 그 필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좀 나누면, 네, 맨 마지막에 네. 증오해야 될 살인자를 이유 없이 묵인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노는 살인자는 아니죠. 살인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산조를 죽인 것도 아니고, 네. 예, 직접 초키치, 죽인 건 아니죠. 네, 초키치 역시 죽은 것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살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걸로 네, 될 것 그렇죠. 같죠. 예. 네. 그리고 와, 이 산조가 엄청난 일을 했네요, 이자가. 겉으로는 음, 바보인 척하면서 뒤로는 챙길 거 다 챙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가, 이걸 취미라고 해야 됩니까? 타인의 비밀을 틈으로 들여다봤다. 예, 이건 예, 관음증이라고 관음 하나요? 좀 네. 변태죠. 예, 과감히.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네. 이렇게 이거를 쓸 수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러면, 충격인데 그 어, 당시에는 뭐 지금과는 달랐을 테니까요.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 그리고 네. 여기에서 그 약간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뭐 어둠 상자, 거울, 유리, 음, 안경, 음. 장치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를 의미한다는 거 뭐 그러면 아시겠지만 알고 계시죠. 혹시라도 예, 네. 헷갈리실까 봐 근데 이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 작가, 분은, 이게 네. 어떤 거구나 하고 머리로 그려서 했을 건데, 이걸 네네. 그림으로 혹은 영상으로 보기 전에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지 정확히 머리에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음. 그 목욕탕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목욕탕 속을. 네. 예, 근데 특이한 건 뭐 벌거벗은 몸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음. 혼자서 거울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인가, 그게 그렇지. 궁금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네네. 저도 언젠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란 네.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기다. 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얘기가 좀 떠오르더군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여관 하녀들의 입용 모습 이런 거, 예, 이건 뭐 음. 범죄입니다. 그쵸. 예, 범죄죠. 예. 근데 그거를 아니까 말을 못 했던 거. 그러면, 예, 그게 떳떳하다고 했으면 네. 뭐 밝혔겠죠. 그렇지만 근데 아닌 거를 이미 자신이 알고 네.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름이 안 나오죠. 네. 이름은 안 네. 나옵니다. 근데 나로 나옵니다. 예, 고노도 호기심이 많고 또 다른 음. 사람 비밀을 염탐하는 것을 즐긴다고 네.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나의 이상한 취미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놈, 아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다. 알면서 모른 척하며 같이 그걸 즐기는. 또 이용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초키치라는 기생하고 그런 관계였는지 몰랐어요. 네. 나중에 알게 되죠. 네, 그런 처음에는 사이였고요. 저도 읽으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전혀 인제 궁금했죠. 감이 안 잡히면서 제일 좀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시체 태우는 냄새가 어, 트렁크도 가죽으로 만든 트렁크는 태우면 네. 똑같이 그런 냄새가 나겠구나. 그래서 어. 또 한번 또 근데 그거는 화학 처리를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까지 냄새가 또 이웃 마을까지 났다고 했잖아요. 네. 뭐 트렁크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던 이상 그 엄청나게 큰 네, 트렁크 여기서 인 말하는 거죠 네, 일단. 그 엄청나게 트렁크를 큰 게 무슨 뭐 1톤 트럭만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그렇진 않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어쨌건 100년 전에 이런 상상을 해냈다는 거를 네. 감안을 해서 네. 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트렁크를 든 남자, 네. 이 사람도 무슨 트렁크를 놓고 인제 도망을 갔는데 도망쳤는데 인제 트렁크를 못 범죄에, 찾았겠죠? 예,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뭐 도둑이거나 아니면 네. 그 도둑이 집회 아닐까 위조? 싶어요. 예. 위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집회 위조는 글쎄요. 1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 있었을까요?
금방 티가 났을 텐데. 있었겠죠. 지금처럼 정교하게 있었겠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진 않으니까 네. 제가 그리고 봤을 때는 도둑이 아닐까. 집회 위조범이라면 그걸 그렇게 무겁게 많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지, 그때그때 그렇죠. 만들면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좀 원숭이처럼 막 나뭇가지를 네. 타면서 조심조심 일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고노하고 둘이서. 음. 와,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말이죠. 네. 어, 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간에 보면 네. 고노가 어렴풋이 뭔가 낌새를 채고 있는 낌새를 것 같은 채는. 말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네네. 이게 다 복선이죠.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진상을 어느 음. 정도 알고 음. 있었겠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거를 그 꾸미고 이야기가 음.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고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산조가 좀 얼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얼간이 소리를 좀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어. 같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헤헤헤헤. 헤헤헤가 음. 요게 이제 어 음. 뭐 말하자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특색 같은 네. 거였죠. 아니, 목소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초키치 그 친구였잖아요. 친구 심해지? 시메지. 와, 네. 시메지 역할을 너무 잘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초키치는 약간 조신한 아가씨 같은 적이고, 맞아요. 예, 나머지 기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유흥을 즐기고 뭐 이런 거니까. 네네. 아, 그런 그렇게 목소리가 생각을 했어요. 딱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시메지. 그 네.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에 그렇다 기회가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역할에 도전해 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연히 막 겹쳐요. 그러니까 그쵸. 음. 이런 그 추리 소설들이 아까 그 다음은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요거 그 작품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추리 소설의 매력인데 네. 에도가 람포가 그걸 참 잘하죠. 마스모토 세이초나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음.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여러 개 겹치면 그 뭐라고 합니까? 개연성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읽는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여기서는 만약에 고노의 그 가방 음. 고게 굴러떨어지면서 자물쇠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건 영원히. 그냥 묻히는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갖고 다녔는데 예. 아, 그게 이것도 인제 엉뚱해요. 그게 저도 쪼끔 그랬는데 예. 그 인제 책에서는 애착 물건으로 나와요. 아, 주사기를 친구가 갖고 준 다녀요? 주사기인데 그게 약간 애착 물건이라서 그거를 항상 이렇게 네. 가지고 다닌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초키치의 팔에서도 피를 좀 뺐고 자기 네. 팔에서도 뺐다고 고노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잖아요. 그 큰일 날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일회용이 아니라 유리로 된 네. 주사기인데 네. 위생학적으로는 큰일 날 일을 그렇죠. 한 것이다.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음. 재밌게 읽었고요. 그 사람 태우는 냄새, 그 이야기도 사실은 흥미로웠습니다. 네. 근데 막판에 이 고노가 최근 열흘간 겉으로는 태어난 채면서도 내가 어떤 지옥을 맛보았는지는 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음. 요런 거에 어떤 작가의 마음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 수가 없다. 어. 네. 고노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네,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우연히 이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우연히 막 그 자기 옛 여친이 왔고 네, 그걸 또 우연히 또 도와주려는 만났고. 마음에 예, 생각해냈고 이제 음, 그런 것들이 연속이 되면서 음, 본인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돈도 어쨌건 뭐 훔쳤기는 했지만 음. 돈도 생겨고 했으니까 둘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둘이 잘 잘 살면 살았으면 되는데. 좋았는데 5년쯤인가요? 몇 년 지나서였다고 돼 있죠. 아, 그지, 한 5년쯤 전에 음음. 이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한 네. 5년 정도밖에 못 살고 초키치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상하더라고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참 핸드폰도 없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인제 뛰어서 갔는데 사실은 어디로 갔는지 또 알 알 수가 수도 없는 없고. 거잖아요. 예. 게다가 여기 뭐 핏자국을 막 찾아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은 그 뭐라고 루미놀이라고 하던가요? 루미놀로 하면 뭐 금방, 반응 뭐 해 가지고 뭐 예, 이렇게 금방 나올 하면 텐데.
그리고 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CCTV를 털어보면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그 네. 추리 소설 작가분들이 글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개연성을 자꾸 잡히니까. 생각하는 어 거예요.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고 막 이런 뭐 못 찾고 있으면 '아니 그 그거 CCTV로 하면 찾아보면 될 되지. 거 아니야. 아니면 고속도로 맞아. 톨게이트 뭐 찾아보면 되지.' 막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살펴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쨌건 그러네요. 에도가와 람포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일본 추리 소설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게 읽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에드가와 란포의 호반정 사건이었고요. 이 작품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소감,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칼렛이가 또 정성껏 답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희 그 채널을 후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스칼렛이와 함께한 작품들로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작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한다면 네. 자주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지만 또 바쁘시죠? 여건이 네. 쉽진 않네요. 네.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와 네.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테일러 스칼렛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